오늘 가져온 건 쇼펜하우어 제가 참나는 마흐리시한테 배웠죠. 그분이 제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제가 마흐리시 비판하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많은데 전 누구보다 더 그분의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체험해보고 한 얘기예요. 쇼펜하우어도 서양 철학은 제가 이 양반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분이 제 선생님이죠. 이게 몇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제가 보고 또 보고 한 책이에요. 최근에 칸트를 보다가 칸트의 나름 계승자를 또 자처해요. 그런데 칸트를 또 비판하고 자기 철학 체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칸트를 제가 다룬 김에 제가 예전부터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 양반 걸 제일 많이 봤는데 다른 분들 것만 얘기하기 그래서 언젠간 해야지 하다가 칸트도 했는데 이분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틀 걸려 다시 또 여기까지 봤어요. 보면 또 줄이 하나 더 늘어나요. 그래서 계속 줄이 점점 쌓여가는데 나중에는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책은 막 보자는 게 제 주장인데 왜냐 또 사면 돼요. 그래서 이 뭐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참고서 공부하듯이 저는 철학책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훨씬 남는 게 더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사고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개념들을 엄청 가져다가 내가 사고 실험을 해야 돼요. 끝없이 하면서 취할 건 자명하게 입증된 건 취하고 아닌 건 버리고. 제가 단학이나 홍익인간 이념은 봉호 선생님한테 배웠고 이니에지 이런 거는 면우 곽정석 선생님 2결 강의 제가 했죠. 그분 2결 책을 제가 군대에서도 다른 사제 물건 다 버리라고 할 때도 아무튼 그것만은 건빵 주머니에 계속 품고 또 보고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도 계속 봤던 거고. 이 책도 제가 기억나는 게 군대에서 정말 제가 또 공부했던 내용들이 또 다 무너지고 저는 몇 번씩 무너졌어요. 쌓아놓으면 무너지고 쌓아놓으면 무너져요. 안 합쳐져요. 이 유불선을 저는 아예 너무 크게 학문을 시작해 놓으니까 서양 철학, 기독교까지 이렇게 좀 뭐가 꿰져야 되는데 누구 말을 또 듣고 배울 사람도 없고 제가 맞추는데 계속 무너지는 짓만 계속해서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계속 무너져서 좀 모든 걸 비우고 마하르시나 인도 것만 봤어요. 다 내려놓고 다시 참나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참나로만 돌아갈 때 그때 다시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대학 때 읽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제 98년, 9년 그러니까 그때쯤 다시 보기 시작해서 한번 또 보고 얻은 게 많았죠.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이걸 한참 보고 여기 주장이요. 일체유심조예요. 제목이 그러잖아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내 의지가 있고 내 의지는 시공이 없는 차원의 세계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세계는 산도 있고 해도 있고 뭐 달도 있고 이런 세계는 물도 흐르고 나의 마음의 표상으로서만 존재한다. 객관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내 의지의 표상이다. 이게 마음법 유식이에요. 의지와 표상으로서. 그럼 이 의지는 뭐겠어요? 불교에서 아레아식이에요. 아레아식. 불교식으로 말해요. 그럼 그 안에 아레아식은 이 우주를 만들어낸 힘이라면 그 안에 순수 바라보는 자가 또 있다고 상정하고 이게 순수 인식 주관. 그러니까 표상은 객체죠. 객관이면 주관인데 그냥 주관이면 에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의지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개체성을 가지고 보면 자 개체성이 있으면요. 개체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개체성, 개별화의 원리. 개별화의 원리에 따른 것을 에고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에고도 주관이지만 순수한 인식 주관은 아니에요. 그냥 주관이지. 이 주관이 이제 객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겠죠. 주관이 객관을 보지만 순수 인식 주관이라는 건요. 어떤 개체성도 없는 순수한 참나죠, 참나. 이게 이제 그 힌두교에서 진화라고 하는 거죠. 참나, 아툼.
아트만. 이 쇼펜하우어는 우판이 힌두교예요. 힌두교적 철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힌두교는 아닌데 자기가 칸트가 이 우주의 시공간, 이 표상을 이루고 있는 게요. 시간성, 공간성, 그리고 사물의 인과성이에요. 이거를 칸트가 뭘 입증했냐면 이것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식에 있더라 하는 걸. 바라보는 나한테 있더라. 내가 사물에서 재료를 취해가지고 시간 안에서 배열하고 공간 안에서 배치하고 거기에 인과관계를 부여해가지고 보고 있더라. 지금 제가 이걸 들었더니 떨어졌죠. 자, 이거는 여러분 의식에서 이걸 엮어서 제가 손을 들었더니 떨어졌지라고 이어서 보고 있다는 이 각각의 표상들을 여러분들이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과성 속에서 연결시키고. 그래서 이 흉이라는 철학자가 모든 걸 부정하는 이거 아주 초기 불교랑 닮았는데요. 더 극치예요. 일체는 존재하는 거는 우리 마음 안에 나타난 그런 표상들밖에 없고 쇼펜하우어식으로 얘기하면 인과성마저도 우리가 마음대로 인과를 배치하는 거지 그것마저도 다 본래 객관적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아도 없다. 각각의 기억들, 관념들이 존재할 뿐이지 우리가 그걸 묶어서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바깥의 세계를 보면서 어떤 일정한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체가 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 이거죠. 이런 현상들만 있지, 표상들만 있지, 그걸 마음대로 묶어서 인간들이 생각하고 이게 휴메 회의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회의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그렇다고 깨달음으로 이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완전히 모든 걸 날려버리는 철학을 주장하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칸트가 아니다. 우리 안에서 엄청난 체계가 있어서 이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주어지는 재료를 가공하고 있다. 이게 서양 철학에서 거의 이게 획기적인 전환이에요. 동양에서는 불교가 일찍부터 일체유심조, 마음법 유식, 이게 마음법 유식 아닌가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 의식의 작용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지만 이제 서양에서는 이렇게 모든 걸 중세 때 신이 만드신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만들었다는 불경한 생각을 해요. 근대에 오면서 나타난 게 불교적입니다. 기독교에서 확 불교로 급선회 하는 느낌. 중간에 데카르트니 볼테르니 유교적인 철학을 지나서 칸트에 이르러 불교로 확 선회합니다. 불교적으로. 일체를 내 의식 작용으로 보게 돼. 나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철학에서 나. 내가 이 세계를 규정한다. 서양에서는 그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했다. 거의 이건 천동설, 지동설 바뀌는 정도의 철학적 참. 객관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철학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중간에 회의론도 있었지만 중간에 이제 다시 결론이 내가 세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게 진실이에요. 유식학의 기본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하나도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이 영상, 이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질서를 부여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작업들을 6식, 7식, 8식이 하는 거예요. 5식이 하는 거예요. 5식이 이 정보를 여러분 취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펜을 나타내죠. 객관적인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펜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보고 있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객관적인지는. 이거 보이시죠? 보여요. 뭐가 있긴 있어요. 확실히. 근데 영화 보면 있잖아요. 뷰티풀 마인드 이런 거 보시면 헛것을 보시는 분은 주변에 물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있냐고 지금. 안 보인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보이는데. 자, 이것도 가능해요. 우리 의식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헛것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랑 단순한 환영은 구분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거는 남도 보고 있습니다. 남도 똑같이 체험하고 있는지. 100% 똑같은지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있는 거죠. 양자 모두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뭔가가 있는 거죠. 제가 뭔가를 들었더니 여러분 마음 안에 이게 다 나타났으면 여러분 우주에 지금 이 펜이 나타난 거죠. 갑자기. 그러면 여러분이 근데 이 펜은 결국 여러분이 이 재료를 오감에서 먼저 받아들여서 가공. 어떤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이걸 위치시키고 인과관계 속에서 이걸 설명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까지 여러분이 다 파악하고 보면 바로 파악. 이거는요 동물들도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인과성까지 다 파악하니까 이건 직관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쇼펜하우어 주장이에요. 칸트는 시공만 바로 알고 인과성은 따져봐야 아는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쇼펜하우어는 차이가 많이 안 나갈 겁니다. 쇼펜하우어랑 뭐 차이까지 막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이거는 얘기해야 되는 게 쇼펜하우어는요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쇼펜하우어를 읽으시면 자명해요. 근데 저랑 입장은 달라요. 배울 건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배울 건 다 배워야 돼요. 비판은 비판이고 왜냐면 제가 이분을 다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비판적인 말은 하게 되지만 배울 게 엄청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양 철학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거의 아무튼 이 양반이 가르쳐 준 걸 바탕으로 제가 연구한 거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봤고 대학 때부터 이 양반이 미친 영향이 지대해서 말씀드리면 칸트는 시공만 직관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쇼펜하우어는 인과성까지 직관적이라는 거를 이 양반은 되게 자명한 그 체험 위주로 많이 파악을 해요. 이론적으로만 안 나가고. 그러니까 동물들이 봐라. 인과를 금방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들 빨리 상황 파악을 잘하죠. 귀신같이 파악하죠. 아니 여러분 뭐 동물도 사냥하냐 할 때도 얼마나 머리를 써서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우리처럼 이성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관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겠다. 요건 직관으로 파악해서 여러분 사실 불교로 말하면 오식에서 인과성까지 싹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이미 통으로 정보가 들어가요. 시간 공간 안에서 얘를 위치시키고 어떤 특정 시간에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인과성, 어떤 작용을 연기를 하고 있는 이 존재를 여러분이 오감을 통해 딱 마주치는 거죠. 정보가 쫙 들어옵니다. 그걸 육식이 가공해요. 여기에 대해서 개념화를 해요. 이름 붙이고 그렇죠. 판단을 합니다. 또 이제 감정 작용까지 하죠. 좋다 싫다까지 육식이 다 해요. 치식은 그 모든 것을 내 경험으로 포괄해 줍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인 거죠. 그러면 아래아식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정보를 아래아식이 그 정보를 필름화해가지고 관리합니다. 업보 관리를 해줘요. 그리고 아래아식이 업보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빛을 쏴줘요. 아래아식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아래아식이 이제 쇼펜하우어 철학에서는 의지에 해당돼요. 이 인식과 의지를 한꺼번에 설명도 하고 분리할 때는 확실히 분리하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충 느낌 오세요? 그러면 이 의지 안에 이 쇼펜하우어 대단한 게 칸트는 이데아를 절대 알 수 없다 그랬죠. 쇼펜하우어는요. 이 의지 안에 있는 표상 중에 현상계 표상의 원형이 되는 표상들이 우리 의지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의지의 아주 직접적인 객관성. 이게 이 의지가 밖으로 객관화된 게 현실이죠. 그런데 의지 안에 이미 어떤 직접적인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표상. 그걸 이게 이데아입니다. 이데아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안에는 플라톤 철학도 합쳐져 있고 힌두교적인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다 이게 칸트적인 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내 안에 만약에 의지가 바깥의 표상을 잊어버리고 의지 안으로 들어가서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순수 의지 상태가 돼요. 어떤 견물생심이 안 되는 거죠. 물을 못 보니까. 그때는요. 이 의지가 작동을 멈추고 순수 인식이 쫙 비추는 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뭐가 느껴지냐면요. 사물 표상의 원형이 이데아가 통찰돼요. 그래서 직관돼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사물의 이데아를 직관할 수 있다는 걸 주장합니다. 칸트랑 완전히 이제 길이 달라져요. 시작은 칸트 철학에서 시작하는데 내가 이 우주를 표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바깥에서 오는 감각을 내가 가공해서 지금 이렇게 세계를 구성해서 내가 보고 있다. 여기서 더 들어가서 내 의식 안에 근원에 들어가면 바깥 사물의 본질. 칸트는 그걸 물 자체라고 불렀어요. 이데아를. 물 자체. 사물 그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사물이 보여주는 현상적인 정보만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쇼펜하우어는 왜 몰라? 알 수 있어. 이데아 알 수 있어. 내 의지가 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칸트는 절대 뭐냐면요. 자, 요걸 봤죠. 요 감각과 요 감각을 가공하고 있는 여러분의 정신의 현상. 이렇게 현상화된 것만 알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뭔가가 이걸 내 눈에 이걸 보게 만든 이 뭔가가 있겠죠. 그게 물 자체예요. 사물 그 자체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경험만 안 되니까. 그 물 자체에 대해서 경험한 건 이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경험한 것만 알 수 있고 경험한 것만 가지고 우리는 연구하고 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하는 나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경험하기 전에 선험적인 자아는 알 수 없어요. 경험이 안 되니까. 칸트 철학은 되게 속편한 철학이죠. 경험한 현상계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죠? 보세요. 객관적인 게 있어요. 자, 여기 이게 객관이 있어요. 칸트 철학입니다. 주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려운 걸 해서. 근데 우리가 파악한 거는 주관도 파악이 안 돼요. 내가 있겠죠. 근데 내가 경험한 나만 파악이 되지 어떻게 나 자신을 어떻게 내가 파악해요. 경험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칸트는 이 경험이라는 건 현상계 안에서 작용하냐는 거죠. 시공간 안에서. 시공간 안에서 작용하는 건 나의 사고작용이나 이런 감성작용이죠. 이거밖에 난 몰라요. 그래서 칸트는 그리고 이 감성과 지성과 감성작용의 대상이 되는 어떤 감각적인 재료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게 현상계입니다. 그러면 이걸 파악하고 있는 나 자신도 모르겠고 선언적 자아도 몰라요. 경험의 세계에 안 들어온 거 몰라요. 즉 우리가 말한 참나는 경험화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참나 있다고 해도 헤매는 이유가 뭡니까? 경험을 못하니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난 모르겠다는 거죠. 물 자체도 판단을 못해요. 왜? 있긴 있는데 내 눈엔 이것만 보이지 이 경험 이전의 얘 자체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 자체를 이데아라고 칸트는 이데아라고 본 거예요. 물건 자체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엔 이미 감각의 대상으로 들어와요. 이걸 가공하고 있는 나 자신의 정신작용만 있지 나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왜 몰라? 이게 같은 놈이야. 어떻게 쇼펜하우어 이렇게 입증합니다. 세상에 신기한 게 몸뚱이야. 다른 표상들은요. 내가 이 속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이 현상계에 나타내고 있는지 모르죠. 자신은 알죠. 중요한 게 여러분은 여러분을 알고 있다. 이 몸뚱이 있다는 게 신비입니다. 이 몸뚱이는 남한테는 표상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속사정을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한테는 표상일 뿐입니다, 지금. 그렇죠? 내 마음의 표상일 뿐이에요. 사실 정확히 있는지 몰라요. 가서 꼬집어보고 옆 사람한테 있냐고 물어보고 해야 제가 정확히 거기 계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일단 제 마음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건지 그냥 제 마음에만 나타난 건지 저는 당장은 모른다고요. 확인을 더 해봐야 된다고요. 그 정도로 내 마음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도 여러분한테 표상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내 표상의 속사정을 알고 있죠. 내 이 표상이 다 어디서 나왔죠? 내 시공을 초월한 나의 의지에서요. 왜 여기 시공을 초월했냐? 존재 자체거든요. 나의 의지라는 거. 나의 마음의 존재에서 이 의지를 쇼펜하우어는 힘이라고 불러요. 힘. 왜 이 말이 좋냐면 내 존재를 끌고 가는 힘이거든요. 그 의지가 있어서 지금 밖으로 이렇게 표상이 돼요. 그러면 다른 물건들 너머에도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에서 부를 땐 힘, 사람 마음에다가 얘기할 때는 의지. 그러니까 생명체한테는 의지, 사람을 더 넘어서 생명체한테는 의지, 자연계에서는 힘이라고 부를 그 사실은 같은 거죠. 우리는 겉에 드러난 표상만 보고 살아가는데 현상화된 것만 현상 너머에 시공을 초월한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로 말하면 이제 이게 아레아식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마음을 말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어려우실 건데 쉽게 한다고 해도 이게.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요. 인간들의 이기주의를 이렇게 논해요. 이론적 이기주의. 여러분은 이미 남들을 표상으로 보고 있죠. 이게 이미 이론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상태라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으로 그러니까 개체성을 가지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겠어요? 내 의지만 나한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즉 나의 내면만 나한테 느껴지지 남들은 나한테 표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심하면 어떻게 돼요?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표상 하나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론적 이기주의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걸 말하고 실천적 이기주의는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진짜로 남을 표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위험한 상태인지 아시겠죠? 나만 중하지 남은 왜 가볍냐? 나한텐 남들이 다 표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양심은 지능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럼 상대방 속까지 상대방 속에도 나하고 똑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읽어내려면
머리가 좋아지죠. 아시겠어요? 머리가 이게 안 좋으면 읽어내다가 아이 모르겠다 하고 간다고요. 아이 모르겠다. 내가 배고픈 것만 느껴지지 남이 배고픈 건 잘 안 아무리 해도 잘 안 느껴진다. 파악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왜 근본적으로 우리는 계속 이기성, 개체성을 가지면 이기성을 가진다고 하느냐. 개체성을 갖는 순간 남들은 나한테 표상일 뿐이에요. 표상이라는 건 내 마음에 나타난 시공 인과성으로 의해서 가공된 것을 표상이라고 해요. 내 마음 안에서 이미 시간, 공간, 인과성을 딱 가지고 내 마음 안에 나타나 있는 어떤 상. 불교로 말하면 상이에요, 상. 내 마음 안에 하나의 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른 중생은. 나만, 나의 전 존재가, 나는 다 알죠. 내 안에 있는 의지, 인식, 순수 인식 주관. 참나를 안에 모르는 해도 이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게 다 들어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알아차림, 이런 여러분 존재하는 그 에너지 다 느껴지잖아요. 이게 에너지죠. 하나의 힘이죠. 존재하는 나의 그 힘. 알아차리는 느낌, 에너지. 그리고 이 밖으로 표현된 이 의지의 객관화된 표상들.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굶주림이 현상화된 게 입이래요. 성욕이 형상화된 게 이제 성기고, 예, 팔다리 다 여러분의 의지들이 밖으로 현상화돼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이거 읽으면 제가 서양 철학자 책 중에 이걸 유일하게 다 봤겠습니까? 이게 처음 시작할 다른 책도 어려울 때도 이건 봤어요. 동양 철학자가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서양 철학자들이 빠지는 그렇게 개념의 그 조작에 안 빠져요. 항상 팩트를 중시하고 자명함을 중시해요. 그래서 저랑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편했고요. 다른 거 못 볼 때도 이거는 봤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딱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의 첫 머리입니다. 요거 제가 예전에 조선선비 책 쓸 때 여기인가요? 그때 인용도 한 것 같은데.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것은 살아서 인식하고 있는 모든 존재에 해당되는 진리다. 그러나 이 진리를 반성적이고 추상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개념화할 수 있는 것, 반성 그러면 이게 이제 이성작용입니다. 개념화한다. 직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이 직관의 바탕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만 여기다 뭘 더 붙이죠? 개념화요. 개념화를 하니까 인간이다. 개념화한다는 건 위대한 겁니다. 개념화한다는 거는 자 이런 정보들을 개념화할 수 있다는 건요. 이걸 남한테 전달도 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그걸 이 개념을 품고 다닙니다. 이게 저장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만이 학문을 발전시켰던 거는 이게 계속 자기도 정확히 알지만 자기 사고를 정리해서 자기가 정보를 들고 다니고 남한테도 계속 나눠줄 수 있어요. 이 정보 개념화되면. 안 그러면 느낌만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붙잡아둘 수 없는 느낌만 계속 지나가는. 그래서 이 인간만이 이런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인간이 실제로 그렇게 의식할 때 거기에서 철학적 사유가 나타난다. 그래서 인간만이 철학을 할 수 있다. 개념화를 해야 이제 이런 정보들을 붙잡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공하고 다듬어서 세계를 완전히 드러낼 수, 개념들이 세계의 진실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게 말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 말을 만들어야 그 말이 또 전달이 되는 거고요. 이건 철학 얘기했고, 이 다음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인간이 태양을 알고 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보는 눈이 있고 대지를 느끼는 손이 있음에 불과하다.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오감이 있다는 게 본질이다. 이런 얘기로 시작이에요. 파격적이죠. 이 세계는 이 표상의 세계, 바깥의 세계는 나의 이런 주관의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객관에 불과하다. 객관적 세계를 말하지 마라 이거죠. 왜냐? 우리 모두 나라는 주체에 나타난 객체로서의 세계만 보고 있지 다른 사람의 객체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객관적인 객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 인식하는 세계는 철저히 나라는 주관의 객체로서만 나타난 세계.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는요. 여러분 마음의 객관으로 나타난 세계를. 여러분이 여러분 세계의 주인공인 거죠. 각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세계의 주인공이고 남들은 내 세계의 객체인 거예요. 다.
이미 객체라고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개판되는 거예요. 잠깐 방심하면 개판되는 거예요. 내 생각밖에 몰라요. 배고픔도 내 배고픔밖에 몰라요, 사실은. 남의 배고픔은 내 거를 가지고 미루어 추리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가지고요, 내가 겪은 생각이나 감정, 오감을 가지고 미루어서 남의 것까지 이해하는 게 양심, 지능이라는 거예요. 남의 처지까지 알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돼. 나와 남을 동등하게 보면서 대접하는 이 지능이 양심, 지능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내 배고픔을 가지고 남의 배고픔을 잘 읽어낸다. 이거 자체로는 양심, 지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사기꾼들이 그렇게 이걸 잘 알아요. 탁월해요. 너도 이거 탐나는구나 하면 금방 여러분 낚습니다. 즉 남의 정보만 아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을 동등하게 대접해준다. 이게 양심, 지능의 포인트예요. 남의 사정도 당연히 잘 알아야 되지만 남과 나를 동등하게 생각한다. 이건 이제 철학 지능이죠. 벌써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철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중하듯이 남도 중하다는 거를. 이 모든 세계가 내 마음의 표상이듯이 저 사람한테도 이 세계는 또한 표상이다라는 걸 저 사람 내면에서 동등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진실을 꿰뚫어 본 거죠. 이게 철학 지능이에요. 이 지능이 딸리면 제가 그래서 양심이 지능이랑 이 지능이 딸리면요. 계산할 때 금방 이걸 빼버려요. 남들은 괜찮을 수도 있어. 내가 중해라고 오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판단할 때 오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능 문제라는 게 끝까지 계산을 못 밀고 나가는 거예요. 철학적 계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계는 나의 주관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객관에 불과하며 직관하는 자의 직관, 한마디로 말해 표상일 뿐이다. 어려운 말 빼고요. 아무튼 나의 표상일 뿐이다. 물론 이 진리는 현재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먼 곳에도 가까운 곳에도 모든 것에 적용된다. 시간, 공간 자체에도 적용된다. 이러고 시작합니다. 그럼 첫 페이지에서 벌써 막 만법 유식을 선언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재밌지 않겠어요? 무협지보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제가 잡아놓은 걸 빼버려서 어디 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표상의 세계를 인식할 때는 에고로 봐요. 개체화의 원리로 세상 세계를 접근하니까 표상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상의 세계는 자 그런데 하는 김에 쇼펜하우어 개념들까지 다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그럼 이 표상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칙이 제가 늘 얘기하는 보편법칙. 보편법칙의 세계가 있겠죠. 저는 이걸 그래서 보편법칙이라고 부르고 표상들을 지배하는 세계, 의지 안에 있는 원형의 세계를 지금 이 이데아라고 하는 거를 근본 원리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 근본 원리가 안에 있다가 밖으로 표현된 거를 보편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의지가 현상세계에 표현될 때는 여러 가지 보편법칙이 등장하겠죠. 근데 그 보편법칙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충족 이유율이라고요. 자, 어려우시죠? 요게 불교로 말하면 연기법입니다. 어떤 일에는 반드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론이 인과. 그래서 충족 이유를 쇼펜하우어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 그러니까 현상계를 지배하는 법칙은 뭐라고 해요? 연기법이에요. 이게 있으려면 이전에 또 이게 존재하게 만들 만한 원인이 있어야 돼. 우리 학당에서도 원상법 연구한다는 게 이게 일단은 시공간 안의 원상입니다. 얘 전에 뭐가 있어서 이게 나타났나. 그래서 이 충족 이율은 이거예요. 현상계 안에서 인과법대로 굴러가고 있다. 모든 다양한 의지의 표현들도 표상들도 다 어떤 인과 속에서 굴러가고 있다. 요거 하나만 알면 된다. 그래서 현상계를 지배하는 법칙은 충족 이율, 인과법칙이에요. 인과법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이 의지예요. 의지는 원인이 없어요. 맹목적으로 그렇게 생을 의욕하고 있어요. 왜 이 자체로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사실 의지는. 근데 현상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 보면 우리가 현상계를 계속 펼쳐내는 거 보면 창조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생을 의욕하고 있다는 부분도
현상계 관점에서 보면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 의지 자체는 사실은 그냥 뭘 부족한 게 있겠어요, 이 의지 자체는. 근데 현상계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는 계속 현상계를 만들어내는데 왜 힌두교적이라면 쇼펜하우어가요? 쇼펜하우어 철학책에 보면 염세주의자 이렇게 나오는 게 이 의지가 만들어내는 세상의 종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처럼 이 종식이 올 거다. 힌두교예요. 근데 불교보다는 종식을 만들어내면 이 의지가 소멸되면 돼요. 이 의지만 소멸되면 우주가 더 안 생기겠죠. 소멸되는 방법이 있다. 소멸시키는. 어떤 것도 의욕하지 않는 마음 자세를 유지하는 중에 순수 인식주간 바라보는 자만 성성하게 되면 모든 현상계가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의욕하지 않게 될 때. 현상계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어질 때 의지가 작동을 멈추게 되고 그때는 뭐만 남겠어요? 순수한 인식만 남을 거다. 바라보는 자. 이게 제가 우파니샤드 강의 때도 했고 요가 수트라 강의할 때 계속 했던 말 아닌가요? 이게 참나고요. 요가 수트라 강의 들으신 분들은 요게 푸루샤라고 하는 참나예요. 요거는 이 의지라는 건 프라크리티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동양식으로 얘기할까요? 무극태극이에요. 힌두교는 태극도 날려버리잖아요. 왜? 태극이 있으면 계속 우주가 발생하니까. 쇼펜하우어도 똑같아요. 의지를 날려버리면 순수한 인식만 나오면 그러니까 바라볼 뿐인 상태가 되면 어떤 의욕도 없어지고 현상계에 대한 인식도 없어지고 오직 바라보는 상태로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열반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걸 요가수트라에서 진화가 홀로 존재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쇼펜하우어도 그걸 추구해.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은 절대 거기에 안 들어가요. 다 알아요. 재밌게 살아요. 파티하고. 염세주의자라고 하는 거는 이래서 염세주의자지 세상을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보고 있고 의지가 있어서 결국 고통이 일어나고 의지가 소멸되면 우주는 사라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염세주의자라고 하지만 이 양반 자체는 되게 그걸 다 아는 이 양반은 재밌게 살다가 이런 체계를 다 써놓고 설명을 현상계에 대해서 현상계라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 다 해놓고 이 우주가 결국은 사라져야 돼. 근데 자기는 그 안에서 그냥 재밌게 살아요. 매트릭스라는 걸 알면서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반대죠. 저는. 거기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보살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건 아니고요. 현상계를 꿰뚫어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안주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법공까지 다 알아요. 마음법이 본래 참나의 작용이다 하듯이 지금 알잖아요. 법공까지도 알지만 뭐 법공의 깊은 데는 모르니까 결국 육바라밀로 안 갔지만 그걸 알고 결국은 꿰뚫어 보고는 있다. 법공을 꿰뚫어 보고 힌두교적으로 참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추구하고 있다. 힌두교가 그렇습니다. 초기 불교는요. 아공까지만 알고 법공, 현상계가 내 작용이라는 말을 대대적으로는 안 해요. 그냥 아공까지만 알고 열반에 들길 추구하죠. 힌두교는요. 법공까지 알아요. 일체 세계가 브라만의 작용이란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열반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죠. 그러니까 힌두교적이라는 게 쇼펜하우어가 법공까지 설명하면서도 열반만 추구합니다. 열반 추구하지도 않아요. 열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추구하지 않지만 그게 세계의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선불교를 제가 비판하는 것도 법공까지 아는데 개인의 견성에만 만족한다면 이것 또한 소승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 뭐죠? 법공도 알고 양심도 알아서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을 펼치자. 이 주장과는 다른 주장입니다만 세계를 설명하는 게 기가 막힌 게 많아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이 양반 얘기 들어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데아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에고를 초월하면 돼요. 보세요. 내 개체성을 초월하면요. 내가 개체성을 초월해서 순수한 의지 자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도 어떻게 될까요? 사물로 존재하지 못하고 충족 이율이라는 인과 법칙을 표현 못하고 이데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월하면 상대방도 초월한다. 이 펜에 대해서 제가 몰입해가지고 몰입한 채로 제가 의식을 초월시켜버리면 이 펜도 초월된 모습, 자신의 본래 모습 이데아를 내 의지 안에서 바라보는 자와 바라봐지는 이 이데아가 둘이 아니잖아요. 의지 안에서 하나잖아요.
모두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내가 내 안의 정보를 읽어내듯이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물의 정보까지. 결국 내 마음 안에 근원에 이미 그 정보가 있으니까 내 의식을 초월시키면 상대방의 정보도 나의 정보로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명상법을, 몰입법을 얘기해 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화두랑 똑같습니다. 인식을, 이 바라보는 자를 이런 의지로부터 해방시켜서 순수한 인식이 되게 하면, 그러면 이런 인과법에 따라 사물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런 객관과 이렇게 맺고 있는 관계를 모두 떠나게 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몰입을 할 때 일어난다. 이 사람은 몰입을 잘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물을 이런 관습적인 방법, 일반적인 고찰 방식,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사물을 파악하지 않고 사물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고찰하지 않고 다만 무엇이냐라고만 묻는다면, 이게 이목고죠. 이건 뭐냐라고만 묻는다면 추상적인 사유나 개성적인 이런 이성의 개념화된 사유들이 멈춰지고 대신에 직관에 몰입하게 되면서 하나의 풍경, 한 그루의 나무, 하나의 돌멩이, 하나의 건물을 보더라도 그 대상만 관조하고 의식 전체를 그 대상으로 채운다면 의식이 잠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객의 구별이 사라지고 둘은 하나가 돼버리면서 우리 안에서 사물의 직접적인 본래 모습인 이데아를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어떤 직관이다라고. 이분은 지금 이분 화두하는 분들도 이분 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지금 뜰 앞에 잣나무, 한 그루 나무에서 어떻게 한 그루 나무에만 몰입해서 나도 초월시키고 나무도 초월하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래서 사실은 별게 아니라 나무를 어떻게 초월시킵니까?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도요. 개체 에고가 본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을 고양시켜서 순수하게 바라보는 자로 봐버리면 내 안에서 뭐가 느껴지겠어요? 법공이 이루어져서 나무랑 나랑 둘이 아니게 된 상태가 펼쳐지겠죠. 그 상태에서 존재하다 보면 나무의 그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 안의 이야기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만이 아니라 우주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우리 법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린 건데, 직관에 깊이 잠기고 몰입하여 순수하게 인식하는 주관이 되어버린 사람, 참나가 되어버린 사람은 자신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객관 세계의 담당자라는, 현존의 담당자이자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된다. 나로 인해 이 모든 게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참나 상태에서 바라보면. 왜냐하면 모든 객관적 현존은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곳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여 나의 본질의 다양한 표현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된다. 지금 이 정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철학자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런의 시를 하나 인용했어요. 산, 파도, 하늘도 나의 일부가 아닐까? 또한 내 영혼의 일부가 아닐까? 내가 그들의 일부이듯이. 이런 바이런의 시를 바로 인용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는 우파니샤드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모든 피조물은 모두 나의 것이다. 나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하고 끝내요. 이분은 지금 이분한테서 이미 지금 여기서 불교도 얘기하고요. 불교, 힌두교, 칸트 막 다 회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어려운 개념들은요. 유튜브로 이렇게 녹음되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느낌만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쓰는 이런 그 최상승선에 대한 이해에도 이런 분들의 이런 지적 작업이 엄청 도움이 된 겁니다. 정리가 잘 되잖아요. 서양 철학자들이 개념화 하나는 끝내주기 잘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떤 체험을 가지고 개념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개념화가 중요해요. 체험 없는 분들이 쓴 철학책 같은 거 보면서 되게 힘들거든요. 답답하고. 근데 이분은 이데아의 세계를 직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 깨어나서 이 우주의 진실을, 이데아를 보게 된다는 것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도 그런지 보세요. 제가 항상 자연만 봐도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게요. 이런 근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보면 우리는 고도의 숭고감을 느낀다. 예수를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불쑥 나오는데요. 폭풍 후에 사방으로 펼쳐진 휘말린 자연, 이런 걸 볼 때나 위협적인 검은 청둥과 번개로 덮인 어수레함, 말이 그냥 예술인데, 중첩되어 시야를 가리는 거대한 절벽을 이루는 발가벗은 바위들, 상상해보세요. 이런 걸 볼 때 그랜드 캐년 같은데 가면 쩍 입이 벌어지고 에고가 할 말을 잃어버리면서 깨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되게 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거품을 일으키며 흐르는 경류. 겨울바다에 가서 파도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살벌하죠. 절벽 아래에 막 부딪히는. 사방으로 펼쳐진 황무지, 끝없는 황무지. 뭐 끝없는 바닷속도 해당되는 아주 심해. 제 얘기입니다. 골짜기에 몰아치는 통곡하는 듯한 바람 소리. 이런 걸 들으면요. 우리들이 적대적인 자연과 투쟁하고 있다는 거. 우리들이 독립성이 없는 존재라는 거. 이 자연 앞에서 정말 별거 아닌 존재라는 걸 실감하게 돼요. 이러면서 일신상의 궁핍이 우세를 거두지 못하고 미적 정관에 몰입하고 있는 한, 그런데 이런 일신상의 이 궁핍감이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대한 우주를 볼 때도 느끼겠죠. 밤하늘에서 우주 보고 있으면, 이게 별들 보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때 미적 정관에 몰입하게 됐네요, 사람들이. 나를 좀 놓게 돼요, 그때. 에고가 할 말이 없어지고. 어떤 이 상황을 엄청 혐오하다가 깨어납니다. 칸트부터 이런 걸 되게 설명 잘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술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그런데 이 양반은 더 좋은 게 쇼펜하우는 직관을 가지고 이데아까지 바로 들어가 설명을 하거든요. 칸트는 이데아를 빼고 어떻게든 설명하기 때문에 뭔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딱 그 앙꼬가 빠진 뭔가 음식 같은. 근데 이분은 바로 들어갑니다. 미적 정관에 몰입해버리면 자연과 투쟁 사이에서도 우리는 어떤 패배한 의지의 모습이 아니라 순수 인식 주관이 딱 작용하면서 갑자기 다 깨어서, 너무 극치에 몰리면 사람이 깨어나서 보잖아요. 교통사고 날 때도 다 깨어서 봅니다. 남의 일인 것처럼 쫙 봅니다. 슬로우로. 야, 차가 망가져가네 하는 걸. 이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극도에 몰리면 깨어나 버려서. 이게 개별화의 원리인 에고가, 개체성의 원리인 에고가 작동을 멈추고 순수 인식 주관이 딱 작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우리를 놀래게 할 만한 장면을 본다면 우리가 할 말을 잃게 되고 딱 깨어나 버린다. 우리식으로. 우리께 말 쉽죠? 어려워요. 개체화가 어떻게 되고 순수 인식 주관이 나타나서 순수 인식 주관이 작용하여 평정, 침착, 태평하게 무섭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처연하게 그 이념, 이데아를 보게 된다. 이데아를 본다는 얘기는 벌써 그 상대방을 나랑 둘로 아니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 사실 이데아를 본다는 건 내 의지 안에 있는 어떤 그 의지의 여러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쇼펜하우어가 대단한 게 의지는 힘이라 그랬죠. 지금 이데아라고 하면 좀 어려우시죠. 이데아가 뭐냐면요. 쇼펜하우어는 쉽게 설명해요. 자연에 나타난 표상의 근원의 힘이죠. 그러니까 중력이 이데아예요. 중력. 중력은 중력. 이런 뭐 딱딱한 강성 이런 게 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들을 이데아로 보는 거예요. 왜?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 그 힘이 늘 등장한다. 그럼 이데아예요. 이데아, 그 힘은 우주에 있다가 조건이 현상계에서 조건이 충족 이율, 어떤 이유가 생기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 자체는 이유가 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이유가 없이 존재하는 것들을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 안에는 어떤 이데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계속 그걸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을 지금 내몰고 있는 거예요. 계속 표현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저차원적인 이데아들도 이런 우리가 뭐죠? 식욕, 성욕도 다 이데아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다가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 계속 살아나요. 그걸 표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뭘 보는 거예요? 유학자들은 식색도 성이다. 인정합니다. 유학자들도. 그런데 본연의 성이 있다. 이니에지가 본연의 성이다. 이니에지의 충동을 따르면 우리가 고차원적 존재가 된다. 똑같은 이데아들이에요. 이데아들인데 고차원적인 이데아를 따라라. 이게 철학자들의 가르치는. 똑같아요. 쇼펜하우어. 우리 안에 고차원적인 이데아도 있고 저차원적인 이데아. 그 이데아들이 우리를 계속 내몰아요. 그런데 내가 자연을 보면서 극도로 깨어있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여러 힘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게 밖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표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계의 강대함에 의존하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대요. 방금처럼 이런 무서운 환경을 보면 내가 이 세계 속의 한 작은 일원이었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걸 잠시 잊어버리고 세계가 나에게 의존하고 있지 하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공 상태죠. 이 우주가 나로부터 존재. 즉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나는 세계 속에 아주 미미한 한 존재였는데 아까 그 교통사고만 해도 교통사고 날 때 갑자기 탁 깨어서 존재하는 바라보는 나, 내가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내 마음의 현상인 것처럼 느껴져 버린다. 순식간에. 이런 짓이 우리가 의식이 각성될 때는 항상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죠. 어떻게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의식의 표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시간의 흐름도 다르게 느껴지고 예전에 제가 그 정신적으로요. 뇌에서 지금 호르몬이 막 폭주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 만나서 정신과에서 약을 받아 드시는 분 만났는데 제가 이 시간의 흐름도 조절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해요. 호르몬이 폭주할 때 깨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사실 깨어나 버려요. 명상을 안 했는데도. 그래서 그 양반이 이 말을 했어요. 요즘 광고에 있죠. 100% 나인 상태가 있어요. 그래. 나밖에 없는 상태, 우주에서. 이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느껴지고 나의 현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의. 그럼 여러분 정신병입니다. 그러니까 명상하시다가 보세요. 아, 우주가 내 작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병원을 알아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인공이 나의, 우주가 다 나의 작용이었어요. 명상하다 그 체험이 와요, 실제로. 실제로 호르몬이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폭주하시는 분들은 그걸 느껴요. 그걸 병원에 가서 얘기하면은 이제 아프신 게 돼요. 그래서 명상가들은 막 느껴보고 싶어 하는 건데. 그 친구는 제가 만났던 친구는 진짜 깨어있는 걸 알더라고요. 100% 나인 상태. 그거 알아요. 이게 그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참나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조절을 못하고 갑자기 호르몬이 폭주할 때만 그 상태 들어가 버리니까 갑자기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나의 작용으로 보이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쇼펜하우더. 이런 변화가 명상을 통해서 일어나요. 보세요. 부처님이 그걸 어떻게 유도했는지. 이런 무서운 환경을 보여준 게 아니라 부처님은 현상계가 무상하고 괴롭고 이것이란 게 하나도 없다 하고 압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뚝 떨어지니까 깨어나 버려요. 제자가 그 얘기를 듣다가 왜 언하의 대오가 되냐면 이 설명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납득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그러네. 뚝 떨어지면서 깨어나 버린 거예요, 사실은. 아니 자연 앞에서도 깨어나는데 왜 그 실상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말 듣고 못 깨어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을 듣다가 깨어났다는 사례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몰입해서 들었겠지, 당연히. 몰입은 해야 됩니다. 몰입해서 듣다가 그 말을 듣고 탁 놔버리는 순간 그 우주에서 아주 만족한 상태, 열반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은요, 반성되는 것, 즉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고 추리로 아는 게 아니고 오직 직관으로 인식이 된다. 딱 그 느낌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명상하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만 잘하면 옵니다. 하고 있으면요, 일체가 나랑 둘이 아닌 것처럼 그 직관 상태가 와요. 그게 법공의 기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 이 직관을 가지고 개념화를 하면은 우리가 법공의 진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전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념화를 해버리면. 개념화를 안 하면 여러분도 저장이 안 돼요. 어떤 느낌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내가 느꼈는데 그 느낌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니 일체는 나의 작용이었어. 이게 말로 가능해야. 석가모니도 일체는 고통이야 이렇게 말로 하셨잖아요. 말로 해야 남한테 전달도 가능하고 자기도 늘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꺼내보면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서 활용할 수가 있죠. 모든 피조물은 나인 것이며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개체를 초월한 것이고 이게 우리가 숭고감이라고 하는 예술에서도 그런 거 숭고감을 느끼는 원리다. 그러니까 예술 설명하다가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시고 간단한 개념만 제가 설명드리면 충족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인과법입니다. 연기법. 순수 인식주관 말에 쫄지 마시고 참나예요. 그냥 참나. 의지, 에너지예요. 에너지. 참나가 가지고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 순수 인식 주관은 진화죠. 진화는 무국, 힌두교 철학에서 이 에너지까지 하면 태극이 돼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태극에 해당돼요. 힌두교 철학에서는 이 에너지까지를 중시합니다. 왜? 여기서 우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주가 나오니까. 우주가 나오는 씨알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 음과 양의 원리와 에너지를 그려놓은 거죠. 거기서 우주가 발생한다. 그 의지. 그 의지 안에는 의지의 어떤 뜻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의지가 신이죠. 기독교에서는. 그럼 이 신 안에 있는 뜻들이 있겠죠. 그걸 이데아라고 합니다. 품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걸 보고 여기 수많은 자연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근원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이데아를 보고 있어요. 그런 자연을 볼 때.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이데아들을 느끼고 있어요. 그 자연을 즐긴다는 건요. 딱딱함의 어떤 이데아를 즐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또 이데아가 그 이데아를 즐기는 거예요. 뭔가 이데아가 있으니까 여러분 뭐가 보면 이쁘다 안 이쁘다가 사람들 개별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인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떤 근원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똑같은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이 정보가 똑같아요. 왜? 의지의 세계부터는 시공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요. 우리가 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배하는 의지가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쇼펜하우는. 한 의지, 한 생명이 우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재미있습니다. 의지. 그래서 우리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데아를 읽어내는 작업이 사물을 이해한다는 것. 이런 사물마저 사실 우리 마음에서 상으로 나타난 거고 나타난 상이란 뜻이에요. 표상은 상으로 나타난 거고 그 상을 결국 우리는 상의 모든 비밀도 알 수 있다. 사실은. 왜? 의지의 표현이니까. 모든 것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모든 것은 신의 나타냄이니까. 내가 신과 하나가 되면 우주 모든 것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보시고 마지막. 근데 이제 우리랑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무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쇼펜하우. 아까 첫 구절 읽었지 마지막. 쇼펜하우의 첫머리랑 마지막 보셨으면 됐죠. 우주는 나의 의지의 표상이다 했다가 의지를 날려버리면 세계도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끝냅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거를 의지를 단념하고 나면 의지를 소멸시키고 순수 인식 상태로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는 인식만 남고 의지는 소멸된다. 더 이상 현상계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버리면 모든 의지를 단절시킨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들이 무서워하는 무, 없음의 어두운 인상을 우리는 축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반겨야 된다. 이 상태를. 우리가 볼 때 소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겨야 된다. 차라리 무를 즐기자 이거죠. 무로 돌아가자. 이래서 염세주의자란 말을 듣는 겁니다. 인도인들처럼 신화나 브라흐마의 귀입, 불교도의 열반과 같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무를 회피하지 말자. 열반, 뭔가 달콤한 게 있을 것 같고 브라흐만, 신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포장하지 말자. 그냥 없음이라는 걸 우린 대놓고 즐기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의지를 완전히 폐기한 후에 남는 것은 아직 의지를 갖고 있는 다른 존재들에게는 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리낌 없이 고백하는 바이다. 야, 니네 이렇게 열반에 든다는 거 소멸하는 거 아니야? 맞아, 소멸이야. 라고 말하자, 당당히. 이 양반, 자기는 갈 것도 아니면서. 자기는 소멸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철학적으로 분명히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이다. 그런데 반대로 의지가 스스로를 전환하고 부정해버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은 해탈자라고 해요. 지금 이 양반은 정확히 알아요. 생전 해탈자, 사후 해탈자를. 무여열반, 유여열반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생전의 의지를 소멸해버린 사람은 마지막 남은 이 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생이 끝나면서 마지막 의지가 소멸되면서 열반에 들어간다. 이것까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 우주 또한 역시 무일 뿐이다. 하고 끝내요, 책이. 그래놓고 각주를 뭐라고 냈냐면요.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바냐바라밀이라는 것이다. 자기가 낸 겁니다, 줄을. 이것이 모든 인식의 피한, 주객이 없는 경지인 것이다. 이렇게 내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난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이 우주도 본래 공이야.
뭐 의지 자체 세계가 의지의 표상일 뿐인데 의지를 단념해 버린 사람한테는 이 세계 또한 이 사람한테도 이미 공이야라고 없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우주가 본래 없는 거야라고 이렇게 허세죠, 허세. 이 양반은 사실 이 양반은 자기가 이렇게 하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어떠세요? 이 힌두교 철학의 베이스를 깔고 있는 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이해가 그래서 힌두교 철학을 하는데 서양 철학까지 배워볼까 하시는 분은 이걸로 접근하시면 이 안에 서양 철학의 모든 다양한 주제들도 토론이 되면서 베이스는 힌두교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우던 개 이름이 아트만이에요. 아트만. 방에 불상도 있었고 이 양반은.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영세주의를 즐기신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뻥이야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사신 분 그 안에서. 영화 같으면 매트릭스 세계인 줄 알고 매트릭스 세계 다시 들어가서 재밌게 사시는 분. 그런 분. 그래서 제가 선불교를 비판하는 게 법공만 주장하고 보살도가 안 나오면 현상계에서 오히려 재밌게 살게 된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분 입장은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분이 대단한 게 이데아를 너무 쉽게 설명해요. 중력이 이데아다. 인간이 표현하는 수많은 사랑 이런 게 다 이데아예요. 조건만 갖춰지면 반드시 등장하는 그 힘, 어떤 의지의 맹목적인 힘, 그 힘이 이데아라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 상상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만 갖춰지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상계 안에서 인과법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과학자는 뭘 연구하냐면요. 표상의 세계에서 충족 이율밖에 연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 힘이 등장하더란 얘기는 해요. 근데 결국 뭔 얘기는 못해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 힘이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철학자는 이데아를 알아야 철학자예요. 이분은 철저히 이데아를 모르면 철학자가 아니에요. 애초에. 이 의지의 본질을 모르는데 어떻게 철학자예요? 이 우주의 그 과학과 철학의 차이는 이거예요. 과학이 끝나는 곳에서 철학이 시작된다. 과학자는 그 이상은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중력이 어떤 조건에 나타나는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중력 자체가 우주에 왜 존재하는지는 말할 수 없다. 철학자의 영역이다. 철학은. 의지 안에 그 중력의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조건만 되면 그 의지는 그 이데아를 반드시 현상계에 구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구현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지라고 부르는 거죠. 뭔가. 이 우주를 산출해내는 자리니까. 근데 인간적인 어떤 개체적인 의욕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재밌죠. 그러니까 이 안에 중력, 그럼 우리가 이니에지라는 것도 다 그렇죠. 이상하게 조건만 되면 측은지심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사랑의 이데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데아 중에 제일 고차원적인 이데아를 엮으면 육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저차원적인 이데아는 끝도 없죠. 그런데 고차원적인 이데아로 가면 그게 제일 우주의 본질이다는 거죠. 이제 이 양반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만 그래도 이 양반은 정확히 알아요. 사랑과 정의 차이도 정확히 구별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데아 연구 이런 데서 탁월합니다. 다 연구해가지고 인간 안에 그런 사랑과 정의의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고승이 철학자로 태어난 게 아닐까요? 이런 글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 직관을 가지고 써요, 이 양반. 그래서 이분 글이 읽기 쉬운 게 글들이 다 자명한 그 어떤 팩트를 갖고 있어요. 논리로만 가는 분 글 읽으면 진짜 힘듭니다, 저도. 몇 번 쉬었다 가야 돼요. 또 가야 되나 하고 또 이 길을 가고. 근데 이분 글은 그 빨려들듯이 막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이 설명해 가는지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우주에 근원적인 힘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힘들이 있어요. 다양한 힘들이 있어요. 그 힘들이 기회만 되면 표현되려고 합니다. 사랑, 정의도 표현되고자 해서 조건만 갖춰지면 정의감이 솟구치면 여러분이 못 막습니다. 정의감이 솟구쳐버리면. 그러니까 지하철에 누가 떨어지는 걸 보면 갑자기 사랑의 힘이 솟구쳐버리면 내 의지도 초월하죠. 나도 죽게 생겼는데 뛰어들으라고 하는 건 이건 뭔 마음이에요. 못 보겠다 하고 뛰어들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갑자기 이렇게 솟구쳐버리면요. 그 조건이 갖춰져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측은지심을 발휘한다 밖에 연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인간들이 이렇게 행동하더라. 이건 표상 속에서 충족 이유를 가지고 연구한 거죠. 이런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설명을 못해요.
우리 안에 사랑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건데 그거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건 철학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요.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물리학자들이 이 물리학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요 네 가지 힘이 통합이 안 돼요. 이거 통합만 시키면 노벨상은 그냥 그 사람 겁니다. 통합만 시키면. 이거를 수식 차원에서 현상계 충족 이율 차원에서 통합을 시키려고 해요. 쇼펜하우어가 들으면 비웃죠. 우주에는 겁나 많은 이데아들이 있어. 그 이데아들이 어떤 조건에 따라 나타나. 근데 그 나타나는 그 현상을 통합시키면 우주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발상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것보단 차라리 중력의 이데아를 연구하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물리학 세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들의 근원적인 이데아들이 우리 의지 안에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파악을 해. 그러면 그게 어떤 조건에서 계속 나타나지만 그 힘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어떤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우주에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힘들이 시공 안에서 어떤 조건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제 그런 물리학적 연구도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겠죠. 철학적 연구랑. 물리학으로 모두 끝내겠다는 거죠. 모두를 설명해 보겠다. 근데 어차피 중력의 힘이 우주에 왜 존재하는지 설명 못 하잖아. 이거죠. 그게 우리 의식 안에서는 발견된다는 거지. 그 힘의 근원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오행이에요. 오행. 오행 8개가 동양 일찍 이데아를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쇼펜하우어 얘기하는 거 보고서 답답해요. 오행 8개를 알았으면 근데 이 양반도 알아요. 주역이 그런 거다라고 설명도 해요. 그런데 주역의 이론들을 궤들을 이용해서 설명하진 않아요. 자연에 존재하는 이데아를 설명할 때 되게 걔랑 비슷한 소리를 막 해요. 딱딱함, 뭐 이렇게 중력, 이렇게 응집력 이런 것들이 우주에 존재하는 힘이고 조건만 갖춰지면 그 힘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주에 계속해서. 저희는 조건만 갖춰지면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몰입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춰줘서 그걸 계속 등장시키자는 거죠. 그 힘을 쓰고 살자는 그 이데아를. 내적에서 분명 내적인 충동으로 올라오는데 그 이데아를 우리가 누르고 산다는 거죠. 저차원적인 이데아만 계속 표현해요. 배신, 질투, 뭐 이별, 뒤통수 뭐 이런 이데아, 여러 이데아들 중에 아주 저차원적인 이데아들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영화는 사랑과 음모와 배신을 담았습니다. 이런 이데아를 담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영화 광고할 때 보세요. 이번 영화는 뭘 표현했습니다. 그게 그 이데아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이데아를 담으려고. 그래서 이별이, 배신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가죠. 영화에서. 오, 저러면 배신이 등장할 텐데 안 되는데 막 조건이 형성돼 가요. 그럼 이 충족 이유가 갖춰주면 배신이라는 우주적인 힘이 탁 등장해버립니다. 그 힘은 맹목적이에요. 그 힘이 등장해버리면 끝납니다. 인간은 그 의지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쇼펜하우어예요. 시공을 초월한 그 자리에. 현상계 안에서의 정보는 없다. 현상계 너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강력한 의지의 힘, 그 에너지. 남녀 간에서 불을 붙게 하는 에너지. 붙여놓으면 자꾸 불이 확 우주에서 어떤 힘이 올라오지 않아요?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러니까 이게 파괴적일 수도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거기까지 설명 안 합니다. 파괴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이데아나 의지의 힘들에 대해서도 그냥 뭐 자세히 더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제 법공에서 구공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그 힘들도 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제시킬 건지 이런 거 연구해야 되는데 쇼펜하우어는 그런 연구하기 전에 소멸로 끝내버렸어요. 의지를 날려버리고 끝냅시다. 이분들이 되게 속 편한 발상인 거예요. 날려버리고 끝내려는 발상. 우리는 그 안에 주역은 뭐겠어요? 들어가서 그 괴를 다 분석해서 이데아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이데아들이 낮은 차원으로 표현되는 걸 어떻게 고차원적으로 끌어올려 볼까 연구하는 그 영역이 따로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런 영역은 없습니다. 그 영역이 진짜 이제 공부의 또 이런 거를 이제 화엄경이나 이런 논어맹자를 보셔야 나옵니다. 그런 영역은.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